국민 라디오 6월 30일. 오늘은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5년 전 이날 경기도 화성의 C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18명의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23명의 목숨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이 C랜드 참사. 이 참사로 인해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안전의식, 안전에 대한 의식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을까요? 세월호 참사를 보면 그닥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25년 전 오늘 역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20살의 여대생 임수경이 북한 땅을 처음 밟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통일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을까요? 우리 사회의 인식, 남과 북이 서로를 보는 시각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이 질문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김선의 시사돌직구 시작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식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매주 우리 프로그램에서 시사 이슈,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꼭꼭 짚어주시는 분이죠.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님과 손병관의 중요한 이야기 시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휴가도 있고 그래서 책도 좀 읽고 그렇게 유용하게 보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2주 연속으로 그 문창극 후보자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이야기 안 해도 되겠어요. 네. 네. 너무 참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지난 2주 동안 우리 왜 열심히 그 얘기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문창극 사태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런데 또 우리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정치계에 또 정말 쇼킹한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바로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말만 들어도 무슨 미드도 아니고요. CSI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미드 중에 하우스 오브 카즈에 보면은 정치인이 직접 살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맞아요. 케빈 스페이시 나오는. 경찰의 이제 수사 발표를 가지고 토대로 이 상황을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시의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있는 이 지역구에서, 지난 3월 달에 좀 수천억대 재산을 가진 재력가가 살해이 됐고요. 네. 이 사건이 추이가 어떻게 되나 봤는데 일단 범인이 잡혔어요. 네.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자신에게 이 살인을 사주한 사람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서울시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이분이 갑자기 긴급 체포가 됐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사안이면은 알려주거든요. 이 서울시의회에 있는 다른 관계자들이나 그런 데서 경찰에 알려주는데 일체 함부로 됐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잡혔는지 일체 함부.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오전 한 9시경에 엠바고가 풀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쇼킹한 사건이 이제 퍼져나가게 됐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세요. 네. 이분이 사실
무명이 아닙니다. 아, 무명이 아니다. 예,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특히 저 같은 기자들 같은 경우는 한두 번은 계속 마주치거나 안면을 틀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예요. 왜냐면 이분이 그 한때 이 야당의 이제 당의장을 하셨던 이제 신기남 의원의 보좌관이었었고. 아, 그런가요? 사실상 이제, 사실상 의원이, 그러니까 저는 의원이 굉장히 좀 지명도가 있으면은, 그런데 그분을 접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보좌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힘이 실리거든요. 제 기억에도 예전에 신기남 의원과 접촉을 하거나 취재를 하려면은, 이 당시 보좌관이었던 이 시의원과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약간 좀 특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모르는데 경찰의 수사 발표랑 평소에 이분이 보였던 어떤 인상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네. 이거 정말 사실일까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저처럼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평소의 모습에 비해서는 상당히 의외이고 충격적인 뭐 사건을 저지른 게 됐는데 지금 이제 채무 관계 때문에 이 재력가인 모 씨를 이제 둔기로 살해하도록 사주를 하고 또 그 이제 살인을 교사한 그 사람에게 걸려 있는 채무를 또 탕감해 주겠다 이런 정황이잖아요. 예, 뭐 그렇게 하고 얘기가 중국으로 이제 도피를 할 때 이제 도피 자금도 줬고 네. 보안까지 이제 다 발해도 줬고 아이고. 막상 체포가 되고 나서 좀 이분의 거취를 놓고 고민을 한 상황에서 아마 이제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던 분의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이 발표가 나올 테니까요. 이분의 얘기로는 뭐 자살을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이 사건을 덮어주면은 뭐 다른 가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계는 봐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와 대단한데요. 예, 사실 뭐 이 정도 사건을 하고 살인까지 만약 이런 정황까지 간다면은 이걸 완전히 덮기 위해서 뭐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답답한 거는 사실 뭐 이 정도의 굉장히 한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면은 당사자의 어떤 반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네. 뭐 문창국 사건에서도 뭐 그 파동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문창국 후보자가 뭐 해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언론이 외면하거나 덮거나 무시해가지고 이게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분이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좀 지금 상황에 있어가지고 일단 시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은 벌써 이미 체포 단계에서 이 정도 큰 사건이면은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선임을 해가지고요. 네네. 경찰이라든가 어떤 수사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반론권에 대한 그런 대응도 하고 마찬가지로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뭐 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사람분이 한때 몸담았던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 야권에 미칠 영향, 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730 재보선도 있는데 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새누리당은 또 마침 이제 브리핑까지 해서 정말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참담한 사건이다. 네, 끔찍한 범죄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뭐 경악스럽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당 입장에서 이러한 혐의가 있는 사람, 이런 뭐 잘못이나 어떤 어두운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걸러낼 장치들이 사실 그 공천심사위원회 같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면까지 걸러내기는 좀 어렵다. 또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좀 철저히 방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사실 뭐 여당이랑 야당이랑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르지만 여당일 때 하고 야당일 때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인사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깊이나 폭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 야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그렇지만은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이제 공직 후보자를 인사 검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장관 후보에 내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 이 사람이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떤 그런 수사를 받는 그런 내밀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청와대로 올라가거나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분들이 필터링이 돼요. 근데 과거에 특히나 여당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극대화가 돼가지고 아예 어떤 사람에게 이제 공직으로 나간 거를 길을 막으려고 비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예 쫓아내거나 그런 방도로까지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처럼 좀 많은 부분들이 그런 이 인사검증 자체도 프로세스 자체도 좀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지 예, 좀 명쾌하게 이분은 이미 이 김모 시의원은 이미 탈당한 상태죠? 예, 뭐 체포가 되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날 탈당계를 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제 뭐 야당 대변인이 여기 대해서 뭐 짧게라도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좀 이걸로 과연 끝날 수 있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제일 좀 관건이 되는 것들이 여론이 이것이 이분의 어떤 범죄가 어떤 이분의 정치적인 역정과 맞물려가지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것으로 판단하느냐 좀 그런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이번 사건과 그렇게 바로 직관해서 연결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 2004년도에요. 이 청와대 행정관이 아내를 이제 목조 올라가지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네, 있었죠. 네, 그 사건이 사실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했는데 네. 마침 뭐 어떤 굉장히 탄핵이라든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격분 일 속에서 파묻혔는데 이게 청와대 행정관이 저지른 범죄로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였지만은 당시 어떤 사건들이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시의원이 어떤 채무를 한 5억대 정도의 채무를 갚지 못해가지고 저지른 범행이라는 쪽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채무의 성격이 어떤 이권이라든가 이분의 어떤 서울시에서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연관이 되면은 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의 어떤 정치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뭐 사건이 다른 양상으로 좀 더 번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군요. 예,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나온 거 말고도 더 얘기가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사건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 열흘 정도 이상을 좀 이 사건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새누리당이 새로운 혁신기구를 출범시켰다고 해요. 새바위? 이름이 줄임말로 새바위라고 하는데, 아니, 이분들 혁신 굉장히 자주 하시네요.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시겠다 하시더니 이제는 또 이제 아직 혁신이 덜 되었다며 혁신기구를 출범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또 혁신기구 위원장이 이준석 전 비대위원, 네, 새누리당 대선 때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씨가 여기를 맡는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좀 정치권에서의 혁신 얘기는 계속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이 여당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한 3번 정도 중요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2004년도 이제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이 박근혜 이 대표 체제가 처음 들어서면서 나왔던 어떤 혁신의 약속이 있었고 2012년도 총선 대선 국면을 앞두고 또 여당에서 이제 박근혜 이 대통령이 이제 대표도 아니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대거 이제 비정치인 출신들이 이제 선임을 하죠. 이때 이제 등장했던 분이 이번에 이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제 이준석 군 그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번째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돌이켜 보면은 과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또 같은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기억이 이렇게 멀지가 않은데 이미 2012년도에 이준석 씨가 이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었던 당시의 비대위가 어떻게 명멸을 했는지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에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당시 이제 비대위 이준석 씨가 참여했던 비대위가 했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당명을 바꿨고요. 당 색깔 바꿨고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방점을 찍겠다. 그런 새정강 정책을 이제 마련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공천을 받는데 좀 이러한 인물들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인사들 같은 경우는 공천을 못 받게 하는 그런 것도 했으면서 어떤 당의 개혁적인 색깔들도 드러냈었고 또 뭐 당시에 했지만은 추진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이 국회의 회기 중에 체포를 못하도록 하는 특권을 포기를 하자. 아, 불체포 특권 포기. 예, 헌법상에 있는 이제 불체포 특권을 아예 포기를 하자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뭐 당명 바꾸고 정강 정책 다 바꾸고 이런 것들은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당 스스로 이제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관철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면에서 만약에 봤을 때 지금 뭐 이준석 씨가 뭐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으니까 위원장이 맡았었고 여기에 이 국회의원 반 그리고 뭐 비정치인 반 그리고 뭐 가정주부 회사원까지 하는 이런 구성 자체가 포맷 자체는 과거 2년 전에 비대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좀 다양한 뭐 이렇게 직군과 직능 사람들을 예. 아우른다는 뭐 그런 취지인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해죠. 그런데 이제 또 결정적으로 다른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비대위라는 것들을 만드는 모양새는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예, 뭐 총선은 굉장히 전국 단위 선거고 이 재보선은 이제 좀 약간 부분적인 선거지만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 국회 과반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당시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비대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었습니다. 네. 예,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하늘이지 않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요. 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이 지금 권력이 진공 상태예요. 아, 당의 권력이 진공 상태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당대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당대표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혁적인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그림인데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고 이 당 체제가 새로 확립되기 전에 비대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은 뭐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좀 당내에서 아직 이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좀 안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좀 찝어서 얘기하긴 그러지만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의 어떤 사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분들이 추진해서 만드는 이런 어떤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혁신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전혀 다른 형태로 엎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뭐 이준석 씨가 일단 이 굉장히 좀 그림 자체가 좀 약간 이상했던 것들이 이 당 회의에서 누구누구가 위원장 맡고 누구누구 하겠다는 그런 것들 발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이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이 종편 채널에 토크쇼에 나가지고 자기 방송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예, 그런 것들이 원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위원장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하고 예,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그 게스트가 되는 분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떤 이 여당이 처해 있는 어떤 권력의 진공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준석 씨 같은 경우도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을 마련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당권 주자들의 평가를 요청하고 이분들이 당권을 잡으면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겠다. 굉장히 뭐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요구안 개혁안 같은 걸 마련해 놨는데 이후에 전당대회 이후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숲으로 돌아가거나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완전히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혁신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어떤 걸 내놓는지도 봐야겠지만은 과연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의지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이제 730 재보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운 그런 선거 마케팅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지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어떤 혁신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잘할 것이다. 또 이런 선거용 이벤트성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그 대선 때 이제 비대위를 통해서 주도됐던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변화들, 당명, 당 색깔 바꾸고 뭐 그랬던 것들이 사실 그 지금 새누리당 홍보기획위원장인가요? 홍보기획본부장이 그 조동원 씨, 그 침대는 과학이다. 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 신설하는 것도 또 다 이제 그 조동원 그 홍보기획본부장의 건의를 받아서 지금 이루어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 비대위도 조동원, 지금 혁신위도 조동원이 주도하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이준석 씨나 그런 이제 혁신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어떤 얼굴 마담의 역할을 하고 또 이게 이미지 조작, 상징 조작으로 또 어떤 뭐 유권자를 현혹하는 그런 캠페인이 이 혁신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야당의 시각이고 많은 이제 뭐 시민들이 조금 그렇게 뭐 편견을 갖고 본다고 할까요? 그렇게 우려하는 지점인데. 예. 네.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치 개혁 방안만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당이 이 청와대로부터 약간 좀 자유롭다, 독립적이다 그런 면에서 좀 믿어달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액션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지금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낭만한 후에도 좀 여러 가지 어떤 자격 시비가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갈 수 없다는 거를 여권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분들 데려갈 경우에는 당장 이제 730 재보선에도 큰 악재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말로는 뭐 인사청문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에 뭐 지금 뭐 제자들의 어떤 논문을 뭐 대필했다든가 그런 표절했다는 어떤 의혹을 사고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 같은 이런 분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씨가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분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어떤 사퇴 요구라든가 그런 액션 같은 것들이 이 비대위의 명의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김무성, 서청원 같은 경우는 문창극을 놓고 제대로 당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 진영의 어떤 비판 같은 걸 받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말이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론을 의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선명한 목소리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인 이미지가 없는 좀 이준석 비대위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실제로 당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뭐 앞으로 새누리당 혁신이 어떻게 뭐 어떤 뭐 쇼라도 좋아요. 쇼라도 좋은데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결과들 내놓을지 정말 이 혁신위를 통해서 새누리당이 좀 달라지고 민주적인 정당 뭐 이렇게 청와대에 할 말 하는 뭐 지금 이제 당권 주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와 할 말은 해야 된다. 당이 독자적으로 뭐 그런 이제 뭐 그게 이제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혁신위의 활동 앞으로 어떻게 좀 해나갈지 기대라기보다는 아무튼 주목이 되고요. 젊은 이준석 씨가 젊잖아요. 20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새누리당의 약간 그 젊은 이미지를 더 씌우는 데 많은 역할을 지난 대선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그냥 이런 혁신이나 뭐 비대위나 이런 차원에서 이용되고 사라지는 인물이 될지 뭐 이것을 통해서 뭐 어떤 정치인으로 커나갈지 이런 것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네. 한번 뭐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네, 지켜보지요. 네, 기자님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콕콕 집어서 재미있는 말씀 준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남북 청년학생 공동선언문. 남과 북의 우리 청년 학생들은 조국은 하나다라는 외침으로 이 선언을 시작한다. 1. 우리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한다. 우리 모두 서로 어깨 걸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진군하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15 해방 44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41주년인 1989년 8월 15일 광복절인 오늘 노태우 대통령은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 3원칙을 제시하면서 북한 측에 대해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 보장 그리고 적과 통일 노선의 포기를 촉구하고 통일조국의 모습은 민주국가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허리가 달려왔어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여, 분단의 꼭두각시 노름 속에
우리들의 만남을 막으려는 너희들의 장벽은 단단하고 두터웠지만 그러나 보라, 조국 통일의 함성으로 일제히 일어서는 7천만 결의를 하나의 삶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임수경 양과 문교현 신부가 북측의 판문각에 도착한 것은 오늘 오후 1시 20분이었습니다. 이들은 판문각 앞에서 약 15분 동안 판문점을 통과하겠다는 연설을 한 뒤 2시 15분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이어 2시 20분 이들은 손을 나란히 잡은 채 차도를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으로 넘어오자 미리 와 있던 우리 측 군장교 2명이 이들을 연행했으며 이들은 곧바로 헬기 2대에 나눠 태워져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들을 태운 2대의 헬기는 3시 25분과 28분 각각 남산 국립극장 앞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임수경 양은 몹시 지친 모습이었으며 현장에 도착해 있던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둘러싸인 채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그라나다 승용차에 태워졌습니다. (1989년 6월 30일) 오후 1시 30분경 평양 순환비행장이라고 하네요. 20살의 여대생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임수경. 임수경의 평양 방북은 남과 북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공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여대생이 방북을 함으로써 남북 관계, 특히 북한이 일반 주민들이 그 남한에 대한 생각 영영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임수경의 방북이 있은 지가 오늘로써 25년이 됩니다. 남북 관계는 25년만큼 발전을 했을까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2번 그리고 절반 이상 변했을 25년 동안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시각 많이 발전이 되었나요? 진전이 되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25년 전 오늘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사실 그 임수경 의원의 방북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임수경이라는 젊은 여대생이 북한을 갔어.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안의 이야기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은 아는 것보다 궁금한 점이 더 많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임수경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수경입니다. 또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시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런 방송이에요. 이런 네. 자유로운 분위기의 팟캐스트. 네. 네, 김선의 시사돌직구에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5주년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저희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오전에 바빴고요. 네. 저녁 약속 없어서 좀 전에 저녁 약속을 새로 잡았는데. 잡으셨어요? 네. 매년 이렇게 사실 630이라고 하는데, 실례지만 사회자님께서는 그때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88학번, 89학번들, 이렇게 저는 이제 86학번인데, 89년 6월 30일에 이렇게 한양대에서 임종석 전대협 의장이 이렇게 발표하고 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매년 6월 30일에는 모였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국회 들어가고 나니까 이분들이 저를 이제 더 이상 기억을 안 하시네요.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예. 그냥 어련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안 하시네요. 예. 기다려본가 봐요. 저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국민 라디오 시사 돌직구에서 어떻게 25주년을 기억을 하시고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25주년이었는데 전화를 주셔서 제가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라디오 진행 경력이 좀 있으신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오늘 진행 그냥 맡겨드려도 될 것처럼 오프닝을 알아서 쫙 풀어주시니까 제 입지가 좁아진 느낌이 확 듭니다. 오늘이 630이에요. 방북하신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참 매년 이맘때마다 이런 인터뷰 이제 방북을 몇 주년 기념해서 이런 인터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25년이면은 이제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25살 대학도 갔다 오고 군대도 갔다 왔을 25년인데 25년을 맞는 감회. 정말 10년, 20년하고는 또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25년쯤 됐으면 뭔가 역사가 정립이 되고 달라졌을 수 있는 긴 시간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엊그저께처럼 생각하시고 저를 굉장히 나이를 좀 젊게 보세요. 항상 20대 네, 20대 여학생으로만 보시고 네. 작은 이런데 저는 사실 되게 키도 크고요, 등치도 크고요. 제가 25년이 사실 살아온 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25년이나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예. 그런데 뭔가 역사가 정립되고 그것을 하기에는 어쩌면 좀 짧은 시간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광주항쟁 이제 1980년 광주항쟁 하고 제가 학교를 다니던 86년 막 이럴 때는 광주항쟁에 대해서 뭔가 영상물을 보거나 그거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전두환 군사 독재 이 체제 하에서 그 위법적 불법적이었다면 우리가 그걸 국가기념일을 만들고 국립묘지를 만들고 해서 그 국가에서 공식 기념식을 하는데 네. 그런데 30년 걸렸는데 올해로 또 니물리한 행진곡을 노래를 하나 기념식을 하는 것조차도 또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40년이 돼도 바뀌지 않는 예를 들어 70년대에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사건 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젊은 검사였던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도 있고 그때 많은 그런 한국 현대사의 어떤 그런 조작 간첩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울릉도 1974라는 연극도 있었잖아요. 울릉도 간첩 사건 다뤘던 어민을 간첩으로 둔갑했던 이게 이제 다 74년 이때인데 무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조작 간첩 사건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25년이 됐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압박과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역사의식 또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 그런 힘들, 목소리들, 주장들 이것들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대척점에 계신 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생존 내지 그 조작 간첩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사실 지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많은 기관과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달려들어서 이것이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에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뭔가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존보다 어떤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분들은 그 기득권을 빼앗기면 엄청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죽기 살기로 싸우죠. 훨씬 절박하게.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절박해져야 된다. 절실함이 부족했다. 늘 우리는 정사를 먼저 쓰기보다 야사부터 썼고 그리고 이 임수경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임수경 그럼 다 아는 것 같고 25년 그러면 매년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제대로 기억하고 기록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대중과 공유하고 하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리고 툭하면 어떤 이런 색깔론, 어떤 보수들의 어떤 이런 공격에 정말 저들이 치열하게 공격할 때 우리는 치열하게 받아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저게 제가 정말 반성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80년대에 학생운동을 같이 했고 통일운동을 같이 했던 우리 세대의 사람들도 맞다, 그랬지 하고 새롭게 뭔가 하지 못했던 것들은 후배들에게 그리고 지금 80년대생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 전혀 모른다는 그렇죠. 것은 당시의 역사를 바꾸려고 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중심에 서 있었던 우리들의 잘못이다. 정말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치열하게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정말 진정 깨어있는 시민들이고 역사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주요 그 주된 그 중심 그런 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요. 좀 더 치열해져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임수경 의원님 나오신 걸 알고 저희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자료 사진과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때 그 시절 환영합니다. 우리 오케이 마리님께서 임수경 의원님 북에서 계실 때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하얀 티셔츠에 이런 그러니까 저 때부터 1년에 1kg씩 쪘다고 보시면 돼요. 25년 동안 네. 1년에 1kg씩 차곡차곡. 에이, 그래서 거기서 한 10%씩 좀 10%나 20%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아니 플러스는 없고 마이너스는 있고. 제가 지금 실제로 뵙고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미모 여전하시고요. 우리 검은별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시민님께서는요, 임수경 씨가 국회의원이었나요? 아이고. 이런 네.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참 존재감이 없었나봐요. 우리 100분의 1님께서는요. 네, 바로 나왔어요. 존재감이 없었네. 우리 시민님께서 그런 말씀 올려주셨는데, 앞으로 좀 주목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100분의 1님께서는요, 386에서 주판으로 후퇴. 이게 아마 우리 사회가 그렇게 386 컴퓨터에서 주판 수준으로 후퇴했다. 지금 이런 말씀을. 그렇기도 하고 386 세대에 대한 기대들이 좀 실망으로 바뀌었다. 뭐 그런 의미의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력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뭘 했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떤 한 개인 그 개인 이름 석자로 살기보다는 뭔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꾸준히 그 우리 시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감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자님 저하고 상임위 같이 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매 시각 매 분 단위로 정말 많은 것들을 물론 더 뛸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누구나 뭔가가 이렇게 확 튀고 한 개인의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 그런 것들을 담보하고 또 정부 기관을 또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히는 이런 차원에서 그냥 그런 믿음을 좀 가져주세요. 부지런하게 뛰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시민분들께서 막 국회의원들 뭐 일 안 한다, 뭐 이런 시국에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원내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돼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저 의원 잘한다 이런 의원님들도 물론 계시고 그분들도 잘하지만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정말 이 요소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치열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계세요. 제가 봐서 아는데. 지금 이 주판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386 세대들이 사실은요. 정말 저희가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다만 이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또 그렇게 주판으로 후퇴한 느낌 이렇게 느끼시도록 한 것도 저희의 책임이지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요. 정말 아무도 기자들도 없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나서서 그런 현장에 뛰어드는 국회의원은 역시 저희들 세대다. 이 부분들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주시면 정말 따뜻한 게 이 힘을 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전 학생운동, 뭐 통일운동, 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색깔론 막 공격받잖아요. 여기저기서 조직적으로도 공격받고 개별적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서의 따뜻한 격려도 없고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으니까 정말 어쩔 때는 이러고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게 참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최근에 좀 인생관을 약간 바꾼 게 우리가 최근에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 많고 재난 사건 사고 많았지 않습니까? 좀 격려해주자 서로. 그리고 서로 등 두들겨 주자. 우리 안에서. 그리고 정말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요. 그렇게 이 욕먹을 만큼 이렇게 게으르게 움직이는 정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국민들에게 어떤 분노와 이런 대상이 되어야 되는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고 좀 더 부지런히 뛰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욕하세요. 네. 아, 그래서 우리 시민님께서 예, 앞으로 기대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고요.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요. 앞으로 진짜 좀 우리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이 임수경 의원님 비롯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여러 의원님들, 뭐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의원님들의 활동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평양에 가신 얘기로 좀 이렇게 슝 25년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살 임수경의 그날로 다시 가볼 텐데요. 그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참석차 입국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질문지에 이거 쓰진 않았는데 약간 궁금한 게 그 위키에 보면은 그 위키 사전 있잖아요. 그 위키고 뭐고 잘못된 거 많습니다.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리려고. 근데 임수경 의원님이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여대생, 유복한 환경에 잘 나가는 여대생으로서 미스코리아 출전도 준비를 하고 TV에 출연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미모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아닙니까? 뭐 무슨 미스코리아 뭐 이런 게 위키에 있어요? 있어요. 아, 그분들 왜 그러세요? 제가 그 어딩이 뭐냐면 미스코리아 출전을 준비할 정도로 이 미모와 재료가 갖춘 여대생이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전혀 사실 우리 아닙니까? 친척 중에 누가 하나가 그렇게 의원님 좋아하시는 팬분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당시에 이 노태우 정권 하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럼요. 88년에 서울 올림픽 하면서 88년에 저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 관련 인물 인터뷰를 하는데 저를 찾아와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관련 인물인 줄 알았는데 노태우 대통령 관련 인물이더라고요. 네. 노태우의 북방 정책에 관련돼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노태우 대통령의 기록을 남기는 데에 제가 그래서 굉장히 2시간씩 한 5차례 걸쳐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25년? 뭐 이러면, 뭐 길다? 짧다? 옛날에 89년 임수경, 이게 아니고, 이 89년이라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독일도 분단이 됐을 때예요. 그렇죠. 독일도. 그리고, 동독, 서독. 우리가 그때, 소련하고 중공이에요. 한소 수교가 90년이고, 한중 수교가 92년이기 때문에, 소련과 중공, 철의 장막, 죽의 장막, 동서가 완전히 냉전돼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렇게 갈 때 러시아 영공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가깝죠.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당시는 이 소련 영공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콩으로 밑으로 해서 길게 가거나 유럽을 갈 때 미국을 거쳐서 한 바퀴를 돌아갔다고요. 아이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동서 간에. 그리고 아주 쉬운 예로는 탁구 선수 안재용 선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오즈민 선수 결혼한다고 그럴 때 중공 여자 자오즈민과 결혼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외교적 갈등과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핑퐁 뭐 외교 이럴 때였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 동서냉전을 극복하고 여기에서 어떤 그런 북방 정책 그로 인해서 다 이제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인데요. 89년에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고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온다. 정말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나왔어요. 그 사이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장관급 회담이 열렸고 또 이 대통령의 77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시절만도 못한 그런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말 가슴이 이렇게 막 먹먹하고 막막해요. 그걸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런데 문익환 목사님이 또 이제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북을 하신 사건이 그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확 얼어붙은 상태에서 그렇죠. 방북을 강행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미리쁘기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제가 일단은 평양 순안 비행장에 비행기 트랩 내리는 사진 다 보셨잖아요. 검색하면 그게 어떻게 미리쁘기냐. 그리고 전체 이게 뭐냐면 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이 알지 못했을 뿐 이 평양 세계 청년학생 추천에 참가하고자 했던 이것들을 정부 그 당시 문교부예요. 지금 교육부라고 하는 문교부. 그러니까 조선학생위원회에서 초청장이 왔는데 이 초청장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통일부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대학생 교류 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협상을 해왔는데 이제 어쨌거나 결국은 행사를 불허한 거죠. 행사 참가를. 그것을 이제 준비했던 입장에서 가게 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그 논리 진술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 당시 통일부 장관, 대한적십자사 또 막 그 증인을 신청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뭐 그때도 지금 가스통 할아버지들처럼 그때는 지팡이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지팡이로 학생들을 후려치고 이러는 분들이. 법정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170명이 들어가는 대법정인데 이 앞에 한 석 줄 정도는 이제 교도관들, 그다음에 사법경찰들. 왜냐면 그때 뭐 임수경 석방해라 뭐 이렇게 하는 열혈 청년학도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반은 뭐 가족들하고 일반 방청객들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관제 동원된. 근데 이분들이요, 그때도 일당이 3만 원이었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지금 5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분들 이거 갖고 데모하셔야 돼요. 아니,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그때 3만 원이었어요. 이분들은 진짜 이렇게 대접받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 네. 네. 뭐 연금도 드리는 판인데. 그래서 뭐 아주 치열했었죠. 네. 그리고.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뭐 지금 이제 훅 뛰어넘어서 이제 법정 얘기까지 가셨는데, 방북을 한다는 게 이제 처음부터 임수경 학생이 방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고 이미 계획이 시작되었나요? 그거 이제 제가 그때 실무자였어요. 네. 그 청년학생 축전 참가 이걸 준비를 하는 실무자였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이제 참가 불어대고 했을 때 제가 가게 된 거고요. 네. 저는 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대부분의 이 어떤 학생운동을, 통일운동을 함께 하다가 또 유라이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신 분들. 네, 전향하신 분들이 자꾸 저를 비판하는데 그분들 저를 향해서 비판하실 자격 없으시고요. 강화도에서 잠수정 타고 가가지고 김일성 주석 만나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미리쁘게요. 왜 저는 그때 평양 도착했을 때 외신 기자들이 다 들어와 있었고요. 뭐 CNN, 일본, 독일 최대 F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다 나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국정원 전신 국가안전기획반기부 직원조차도 거기 있었고. 아, 평양이요? 네, 그럼요. 전 통일부 장관 하셨던 박철원 장관이 그때 대북 특사로 현장에서 제가 그 세계 청년학생 축전 개막식에 입장했던 그때 객석에 계셨고, 뭐 이런 남북 관계를, 그러니까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 대한민국의 청년 학도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들 이 북에서는 남쪽, 그러니까 탈북 출신이건 혹은 북한에 지금 계신 분들이건 늘 아마 모든 사람들 거의 100% 임수경을 소재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오시고 정착하고, 저는 그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따뜻하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잘 지내시길 바라고, 어려움이 계실 때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이분들이 막 나서서 저를 막 비난하고 심지어 막 이렇게 제 사진 갖다 놓고 뭐 화형식하고 이래버리니까 참 그 당시 25년 전에도 있지 않았던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끝까지 하영식 같은 거 좀 하지 마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25년 전 이날 오후 1시 30분경에 이제 북한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북한은 차를 타면은 뭐 서울에서 운전하면은 서너 시간 만에 갈 수 있어요. 평양까지. 그렇죠. 네. 그런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경로로 엄청나게 돌아서 가셨단 말이에요. 일본에 가서 뭐 일주일 동안은 머무르시다가 다시 서독을 갔다가 아니 이제 뭐가 결정이 안 되고 막 이랬어요. 일본에서 있을 때는 이제 뭐 결정이.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서베를린 공항에서 내려서 동베를린 공항을 가는데, 그 당시에 동베를린 공항에서 평양까지
조선민항 직항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하필 그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걸 믿을 수가 있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날 아침에 도착해서 아침 9시에 도착해서 오후 4시에 비행기를 탔거든요. 네. 그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직항 있는 비행기. 너는 이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니? 너 같으면 믿을 수가 있니? 그래서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서베를린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동베를린 공항으로 이동을 하는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버스를 타고 가서 잠깐의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이 경계 초소에서 한 분이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내려가는데 뭘 검사해요? 그럼 여권을 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전원일 다 보지도 않고요. 외국인들 경우에만 좀 보고 독일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버스로 그냥 지나가고 또 지하철이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서베를린에서 분단이 된 상태인데 동베를린 가서 시장 봐오고 물가가 싸니까 서비스업이 싸니까 머리 파마하고 이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었죠. 북한 우리는 이 얼굴 빨갛게 그리고 뿔났다고 그리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정말 이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하루 처음 시작했는데 벌써 끝나나요? 일부 정도. 네. 네, 이렇게 이제 서베를린까지 가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는 당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인상들, 그 말씀까지 하셨고요. 2부에서 다시 임수경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선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김선의 시사 돌직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평양 방북 25주년 맞아서 우리 임수경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 김선의 시사돌직구입니다. 임수경 의원님과 다시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평양에 도착하셨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구글에다가 임수경 평양 이렇게 쳐보시면은 엄청 그런 거 치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제 검색해서 막 올리실 걸. 네, 막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손을 흔들면서 이 여대생을 환영하는. 근데 그게 저는 그때 의원님이 방북을 하셨을 때 전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어렸답니다. 굉장히 성숙하셨네요. 근데 이제 TV를 보면은 TV를 봤는데 막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어머 쟤는 어쩌려고 그러니 무섭지도 않나 봐 이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하면서 그런데 어떤 언니가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인파에 거의 쓸려가고 있는데 어린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저 언니 괜찮을까? 사람들에 밀려서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막연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 그때까지도 이제 방공 비디오 같은 거 보여주면은 정말 맞아요. 북한 김일성 저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저희 80년대 세대 때도 늑대로 나오고 김일성은 아주 뚱뚱한 이상한 돼지로 나오고 뒤에 혹 달리고 맞아요. 빨간색 혹 달린. 그래서 정말 북한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았는데 TV에 보여지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 행색이 좀 우리와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이상한 감정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많은 인파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환영하러 나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그때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뜬금없이 막 이렇게 막 북한에 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젊으신 분들은 저한테 약간 삐딱하게 질문을 하시죠. 왜 북한에 왜 가셨어요? 막 이러시는데 근데 이제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일주일 동안 기간을 놓고 이렇게 처음으로 북에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국제 행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그때 들어갔던 게 평양에서 처음이고 다른 청년단체 혹은 다른 어떤 학생단체 다른 나라에 갔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분단된 남쪽에 그 당시 학생운동을 그 대표하는 단체 전대협이라는 단체에서 참가를 결의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때는요 89년에 이제 천안문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청년들이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막 항의하는 플래카드가 나오기도 했고
미국 성조기가 이렇게 휘날리기도 했고, 저도 태극기를 그 당시 학생운동의 문화의 상징이거든요. 태극기를 이렇게 목에 감고 어딘가를 행진하고 시위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태극기를 두르고 이렇게 나갔던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굉장히 그 전무후무한 정말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북한이 그때 이후로부터는 정말 경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어려워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북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곳에 계신 분들이나 1989년 평양 축전 때를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때 환영 인파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환영 인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좀 놀라셨겠어요. 그렇게 많은 너무 사람들이. 놀랐죠. 그리고 막 달려들어서 그때 운동화 한짝 잊어버리고, 진짜요? 예, 손 막 끌려다니다가 저 여기 지금 흉터도 있는데 악수하다가 붕대를 감고 있어서 붕대는 사실은 제가 원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꼭 그렇게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붕대는 예, 그럼요.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손을 막 잡으려고. 막 오는데 이분들은 왜 북한에 아시잖아요. 집집마다 이 꽃술 이게 있어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이렇게 흔들고 좋아하죠, 이렇게. 동원되는 우리도 어렸을 때 80년대에 뭐 이웅평 용사라든지 뭐 이렇게 북에서 내려오시면 예, 혹은 뭐 대통령 순방하면은 이렇게 태극기 들고 나가듯이 그분들은 평양 시민들은 아주 그게 훈련돼 있죠. 근데 이 훈련된 대열이 무너진 거죠. 너무 흥분을 하신 거죠, 그분들이?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때 정말 해방 이후 최대의 사변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저를 뭐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이게 남북 화해와 해빙의 이런 상징이라고 하면 이 주도권이 저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북한을 추종하고 혹은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위험한 이런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지어야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 정권과 정부의 어떤 그런 위기를 대처할 수 있으니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위기 극복 방법이. 그런데 근데 착한 소녀였어요. 결론은 전 착한 소녀였어요. 대학교 4학년. 대학교 4학년. 네. 아니 그렇게 가셨는데 그 많은 인파를 이제 마주하고 정말 당황하기도 하고 나를 보러 이 사람들이 참 다양한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 이제 북한에도 이제 공무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관리들과 이 시민들이 공무원과 관리들이 정말 저를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데 왜? 말을 안 듣고 그다음에 이 북한은요 애들립 혹은 이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은 순간 판단이 빠르다 그러고 순발력.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매우 즉흥적이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좌회전 깜빡이를 켰다가도 신호가 바뀌면 바로 우회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0.1초의 순발력이 매우 생존에 중요하다. 그런데 북한 사회라는 곳은 철저하게 조직됐죠. 몇 날 며칠 전부터. 심지어 당일날 뭔가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참 전부터 그것들이 조직되고 계획. 매일 일정을 조직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혹은 여기는 가기 싫다. 이래버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 도착해서부터 그 열광하는 평양 시민들의 인파, 그 다음에 외신이 붙고 처음에 심지어 북한에서도 생중계를 했어요.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걸. 근데 거기서 뭐 나는 북한 체제를 동경해서 온 게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래버리니까 바로 녹화 중계로 바뀐 거죠. 무슨 그들이 얘기를 기대했던 했는지. 얘기가 전혀 아니었던. 그분들은 이제 거기를 오면 일단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체제를 찬양하고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이래요. 노동신문 같은 걸 보면 거의 소설이죠. 서울에 사는 뭐 김모 씨는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수령님의 노작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뭐 어쩐다. 이런 게 이 남조선부라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남조선의
남조선에서는 그렇지 청년 학생들은 오늘도 뭐 이렇게 기리며 이런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서도 80년대에 이제 이런저런 그 경찰과 시위 학생들이 대치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늘상 그런 것들만을 돌려주니까 굉장히 뭐 좀 투쟁적, 남한은 혼란한 사회다 뭐 이런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말을 안 듣네. 그리고 이 어떤 너무나 그러니까 그 북한의 청년 학생들은 아주 준비된 연설만을 그 북한 방송에 나오는 그런 준비된 어투로 딱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춤도 추면서 애드리브로 해버리니까 그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 내지 뭐 당원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은 멘붕이 오셨겠네요. 멘붕에 그런데 대놓고 뭐 외신은 따라당기지 이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판을 크게 벌리셔서요. 처음부터 차라리 때 일정이 다 짜져 있었어요, 의원님. 아니 이제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를 하는데 그 전에 매번 일정을 협의하는데 이분들이 가는 곳에서 제가 뭐 여긴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고 이래버리면 정말 힘들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너무 힘들게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에 북한 당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저는 그때 청년학생 대표의 한 사람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야 했고 그다음에 뭐 남북의 극한 대치 속에 정말 그 사회자님 어머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생명이나 이런 것들 위협까지도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공안정국 하에서 매사에 조심을 하고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뭐 부족됐던 부분들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닌다 비판과 어떤 25년 동안 이 세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역사가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좀 색깔론에 휘둘리고 있다고나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의 방북을 기술한 자료들이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의원님 섭외를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그게 번듯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다들 이렇게 우리 진영에서 그냥 아름아름 조금씩 쓴 것들이지 이렇게 딱 정립된 그런 자료가 없고 어떤 같은 무슨 행사에 참여를 한 것에 대한 기술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확인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자료도 많고. 저는 가끔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료 의원들이나 주변에서 왜 이렇게 잘못된 정보 심지어 인신공격성 이런 것들을 일일이 대응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나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저도 대응을 해요. 그런데 뭔가가 지금 이 인터넷의 폐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정보들이 막 유통되고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 있고 심지어 정 궁금하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잘못된 정보들이 막 유통되고 인신공격, 음해성 정보들이 유통될 때 역사의 진실은 어느 만큼 몇 %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도 되죠. 네. 그 임수경이라는 이 어린 여학생, 당시에는 이제 어렸죠. 여대생이니까. 젊은 여학생이 그 북한 사회에 준 문화적 충격, 이 얘기도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머리 모양, 청바지, 하얀 티셔츠, 운동화 뭐 이런 왜 양말을 안 신고 다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롤업된 청바지에 양말 안 신는 부분이 맞아요. 눈에 좀 띄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북한의 학생들은 이렇게 정해진 복장, 좀 어두운 교복을 입어요. 또 북한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도 있죠. 대학교 교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단발머리의 여학생은 청바지 차림에 당시에는 이제 미제의 상징인 청바지를 입고 당당한 좀 이렇게 태도가 달랐단 말이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당당했다기보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일부러 나는 이제 남한의 대한민국의 대표니까 북에 가서 정말 쫄지 말고 의도적으로 좀 내가 당당해야지. 아니에요. 그런 건 이런 없었고요. 건 아니었어요. 아니 당당한 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웠을 뿐이에요. 저는 그 당시 소위 어떤 총학생회장 오픈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전에는 저는 실무자였고
저 외대 문학상에 빛나는 문학 소녀였고요. 그래서 이 글을 좀 잘 쓰니까 선전국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막 굉장히 좀 격한 이런 선언문이나 이런 유인물들을 제가 약간 문학적 감수성으로 좀 바꿔놓고 그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계속 있었고, 저도 앞에 나가서 뭔가를 막 선동하고 이러는 학생이었다면 어쩌면 거의 그쪽에 가서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소에 저의 모습을, 평소에 저의 모습이라는 게 일반 우리 대학생들의 나만의 그 학생들의 평균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저는 뭐 이 부분을 공격하시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바지 차림의 티셔츠 그때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 그 옷을 몇 개를 싸가셨어요? 아니, 그 옷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뭐 해외 동포 단체들 이런 데서 왜 티셔츠 이렇게 단체로 맞추는 거 저한테 선물로 주고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한복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맞춘 거고, 흰저고리에 까만 치마 보이시는 거, 그것은 이제 현지에서 맞춘 거고, 뭐 대학생 교복 한번 빌려서 입고 나간 적도 있고 그래요. 제가 45박 46일을 있었으니까요.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죠. 간단하게 잠깐 왔다가 가고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사실 이 정부나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그런 점들을 두려워해서 공격하시는 것 같아요. 그 복장에 대해서 북측에 어떻게 입어라 이런 요구가 있었나요? 그렇지? 아니 전혀 없었어요. 예. 입고 싶은 대로. 네네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 가서 뭐 관리들도 만나셨겠지만 일반 시민들 또 뭐 유치원 가서 찍은 사진도 있으시고 뭐 청년 학생 축전에 이제 참가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셨을 텐데, 이 관리들하고 이제 시민들, 북한의 주민들을 만나셨을 때 좀 이렇게 차이점이랄까,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이래서 한민족이구나, 또는 정말 이래서 통일이 힘들구나, 이런 어떤 벽을 느끼셨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북한은 사실은 모두가 당원이고요. 그다음에 뭔가 일반 시민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렇게 구별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제가 자연스럽게 대하니까 저에게만은 자연스럽게 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관리나 어떤 굳이 구별하자면 일반 시민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45박 46일을 만약에 어디를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거기다가 백두산에서부터 판문점까지 행진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흔히 평양 같은 경우는 좀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시, 설계된 도시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백두산 주변이라든지 황해도, 이쪽 지방들, 사리원, 개성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서 봤을 때 확실히 평양은 조금 선택받은 층들이 그게 느껴지고요. 이 해주, 사리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산 가족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제 손으로 갖다 줘요. 대구에 누가 사는데 편지를 좀 전해줘라. 그 다음에 심지어 저는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는 굉장히 우익 쪽 칼럼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의 아버지를 만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 당시 80이 넘으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내 아들이 누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께 좀 전해드렸어요. 간접적으로. 소식을. 네, 그러면 좀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은데 안 만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사실은 분단의 아픔인 거죠. 예. 어쩌면 북으로 간 아버지 때문에 그분의 청춘과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불행해졌고,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분이 여기에서 이 반공으로 점철된, 반공을 정권 안보로 이용하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더욱 저쪽으로 갔어야 하는 그 삶이 너무나 좀 사실 불행하고 불쌍하고 그런 것이죠. 네. 참 이제
북한에서 일정 이 45박 46일 한 달 반 동안 이제 체류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다시 내려오시게 됐는데 이 오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군사분계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허락해주지 않아서 단식 투쟁까지 하시면서 결국 이제 관철이 되었는데 그 문기현 신부님 손을 잡고 이제 내려오실 때 그때의 마음, 뭐 그때의 과정들 또 단식 투쟁 하셨을 때 뭐 심경들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7월 27일이 이 휴전협정 체결일입니다. 그래서 그 7월 27일을 계기로 판문점을 거쳐서 가겠다 했었고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데 판문점 군사분계선 안에서 그렇게 민간인이 장기 체류하면서 단식 농성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때 6일 동안 6박 7일 동안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 통일강 안에서 머물면서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다시 그날은 결국 그 북에서 이게 남으로 민간인 최초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귀환을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판문점을 넘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제3국을 통해서 예를 들어 그 직전에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에서 비행기로 그 북경, 동경 거쳐서 이렇게 오시고 했는데 저한테도 계속 그랬죠. 판문점을 통해서 간 그 전례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3국을 통해서 뭔가를 가기를 계속 권했는데 끝까지 그걸 굽히지 않았던 것은 이제 처음 도착하자마자부터 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서 돌아갈 때는 판문점을 통해서 가겠다 그랬더니요. 한 외신 기자가 스페인 기자였던 것 같은데 판문점을 통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가겠냐는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뭔가 과정을 통해서 이건데 저는 어떻게 가긴 뭘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죠. 말도 안 되는 이런 대답들에 이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고 있는 그대로의 그런 모습들을 그냥 보여줬던 거. 그리고 판문점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 사실은 평양에 가고 이 한 달 반 동안 체류하고 이거보다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분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곳이니까. 군사 분계선이라는 것은 뭐 높이 50m의 그 작은 시멘트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것을 넘는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컸다. 그래서 지켜내는 것들도 저는 민간인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서 넘었다. 귀환을 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기부로 가서 조사를 받으시고 5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3년여를 복역을 하셨는데 참 전에 제가 이모님이 이제 개원하기 전에 제주도를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모르는 분이 어머 뭐 임수경 씨 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저예요. 그러면서 이게 인사를 하시고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뭘 느꼈냐면 정말 저 고충이 있겠다. 힘들었겠다. 네, 힘들었겠다. 힘들었습니다. 평생 동안 임수경 하면 이제 북한에 갔다 온 여자라는 것은 네. 앞으로도 이제 영영 따라다닐 어떤 레테르가 될 텐데 근데 저요 그때 이후로 4번 더 갔다 왔어요. 그때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1년에도 가셨고 계속 왕래를 하셨는데 아무튼 어떨 때 이 북한에 갔다 온 임수경이라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했었는지 뭐 힘든 질문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뭔가가 이게 사실 꿀릴 게 없고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로 뭔가가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도 효율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맞받아쳐야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침묵해야 되고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이 분단 정말 이 무지막지하게 공격해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때 그때 저의 침묵이 가장 좀 어떤 비겁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억지로 물리력,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19대 임기가 이제 1년 9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게요. 아, 이제 시간이 빨라요. 19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되어 계시고요. 행정위원회. 안정행정위원회. 하고 여성가족위원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마지막 질문을 좀 궁금한 게, 왜 그 통일 관련한 상임위가 외통위에서도 있었고요. 외교통일위원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지금 외교와 통일 문제를 전혀 이 정부가 효율적으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초선 의원 활동에서는 통일이 꼭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가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초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임수경 의원님 모시고 25년 전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25년의 의미, 앞으로 우리가 통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격려 좀 해주세요.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네, 이 말씀으로 오늘 김선의 시사돌직구 임수경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